나와요. 한 지문이 아니라 두 개의 지문으로 제시돼서 나오는 거지요. 이번 시험에서는 며칠 전이죠. 여러분들이 5월 모의고사 보고 오셨는데 그때는 4번에서 9번 문제가 첫 번째 독서 지문이 가나 두 개로 된 글이었을 거예요. 뭐더라? 특허. 특허 나왔었는데 애들 쓰셨습니다. 아니 난 개인적으로 이번 5월 모의고사 무지막지하게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좀 보느라 고생들 했어. 솔직히 좀 쉬웠지 않냐? 그러면 6월 모의고사 보고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 확률이 더 높아졌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본 학원 모의고사는 조금 어려운 걸로 했는데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잘 하시면 됩니다. 과제들 보니까 얼추 보니까 다들 나 오늘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지? 자, 늦게 오신 분들 책 이름 써서 이따 알아서 여기다 내세요. 그래야 뭐 과제 했는지 아닌지 제가 점검해드리죠. 늦게 오신 분들 책 따로 내세요, 저기다가. 자, 첫 지문 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볼 지문은 아주 기본에 충실한 지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수특이랑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뭐냐면요. 또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이쯤 되면 직역당하니라 슬슬 좀 민망한데 이 지문은 인문 지문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예술 지문 복합 지문입니다. 잘 짜여진 지문은 맞아요. 근데 우리 두 개에서 항상 중요시하는 게 인문 지문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용어가 추상 구체고 예술 지문에서는 형식과 내용 이 두 개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들을 꽤 훈련을 했거든요. 이 두 개 융합되어 있고 심지어 이 두 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 지점에서 연결 지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문예술 융합 지문일 때는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문 지문에서 오늘 훈련할 거는 일단 철학적 논제가 나오기 때문에 철학 지문이에요. 철학 논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연히 논제가 먼저 등장합니다. 논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므로 뭐만 존재합니까? 이 논제에 대한 주장, 입장, 언급, 의견 이런 것들만 존재합니다. 당연히 하나만 제시될 수가 없어요.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논제가 다양하게 제시돼. 근데 이 논제를 제시할 때 오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 사람, 약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각각 대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솔직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안 틀려요, 웬만하면. 근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서로 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얘들은 여기네. 얘들은 여기네. 팀이 짜지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등장했을 때 얘들이 같은 얘기인지 다른 얘기인지 결국에 같은 얘기인지 서로 어떻게 대립되어 있는 얘기인지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기준된 게 역시 이거예요. 결국에는 얘들은 이걸 중시하네. 얘들은 이걸 중시하네 라고 나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거는 어휘 상대어입니다. 자, 상대어 반대되는 말을 찾아야 돼요. 반대되는 말. 키워드 찾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똑같습니다. 상대되는 말. 예를 들어서 추상의 반대말은 뭐예요? 추상이랑 상대되는 말. 구체. 그러면 둘이 의견이 다르고 누구는 추상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구체라고 한다. 둘이 의견이 다른 거예요. 논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구나. 거기가 차이점이구나 라고 인지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상대어 찾기는 결국에는 어휘 싸움이에요. 오늘 조금 스포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했던 거라서 그냥 스포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랑 상대되는 말 뭔지 아세요? 뭐였죠? 잘했어요. 이런 것들 볼 줄 알아야 돼요. 설명 안 해요. 요즘 수능에서 누가 선어물 설명해 줍니까? 절대 안 합니다. 이거 2004년에 설명하고서 다시는 안 해요. 수능에서. 왜? 우리들을 무시하는 건가 생각했나 봐요. 자, 험은요. 알아차리답니다. 알아차려.
알아차려. 경은 감각을 의미합니다. 감각기관으로 감각기관으로 알아차림. 선험은 감각기관 이전에 미리 알아차림, 먼저 알아차림이라는 뜻이네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어디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랑 같은 말인 거 괜찮을까요? 체 몸으로 알아차림. 몸으로 알아차렸다는 게 뭐예요? 감각기관을 알아차렸다는 말이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어휘는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각각의 입장들이 하는 말이 얘랑 같은 얘기하고 있구만 이라는 걸 눈치채줘야 돼요. 자, 요거 오늘 같이 한번 훈련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예술지문에서는 형식과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형식 내용 구분하는 건 사실 안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이에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주 기본적이에요. 근데 이 추상구체론으로 출발하는 이 인문학 논리가 예술의 형식 내용으로 반영된다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것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느낌상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구체는 감각이잖아. 잠깐만 이거 중간에 오신 분들 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구체는 감각할 수 있는 거, 추상은 감각할 수 없는 거. 선험, 경험이랑 매칭되죠.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구체는 어디로 구현될 확률이 높아요? 형식적으로 아니면 내용 의미적으로? 형식적으로 구현될 확률이 높아요. 색깔, 선 이런 게 구체,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근데 사실 뭐야 보면 형식이죠. 예술에서 형식은 뭡니까? 작품의 껍데기를 이루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보이는 부분을 형식이라고 하죠. 내용은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 교훈 이런 것들을 내용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쪽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요.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비록 정답률이 50%지만 지문이 굉장히 길지만 6문제짜리지만 해볼만 합니다. 대신 해줘야 되는데요. 자, 뭐부터 읽거냐. 이거는 같이 할 거야. 뒤에 리트를 오늘 풀게 해드릴게요. 1, 2문단을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자, 읽는 속도가 좀 다르겠지만 조금 빠르게 읽어봐요. 내가 구조는 좀 보여줬어요. 1, 2문단 먼저 읽어보세요. 4쪽입니다. 아이고. 다 읽었나요 아직? 다 읽었나요? 아직은 뭔 소리야? 아이고, 뭔 아저씨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근데 뭔가 슬슬 왔어. 책 가져가요. 책 제출해요, 과제. 아니야. 제출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좋아. 나 돈 없어요, 지금. 오늘 이번 달에 세금 내는 날에서 돈 없어. 내지 마. 오히려 좋아. 과제 다 하면 제가 1,000원씩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내세요. 그 잔소리 하려는 건 아니고 잔소리인데 너무 하시네 다들. 야 이거 잘했어요. 누구야 이거? 훌륭합니다. 야 이 정도면 솔직히 그냥 아니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새끼 누구더라?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미친 이게
어려우면 하면 되죠. 이거 다 기출어휘야. 님들 하고 있어서 눈치챘겠지만 여태까지 교육청 모의고사에 어휘 문제 매해마다 2개씩 나오는 거 아시죠? 거기 있는 어휘들이에요, 그냥. 뭐 내가 뭐 추가한 것도 없어. 그냥 다 교육청 평가원 수능 포함한 그냥 어휘 문제로 있는 뜻풀이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뭐다? 틀리는 다다. 틀리는 거다. 아니 내가 단어 써놓고 내가 뜻쓰라고 했어. 뜻 알려줄 테니까 그냥 답이나 고르라고 심지어 보기도 주잖아. 아 이거 좀 보고 와. 나중에 어휘 틀리면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기분이 안 좋아 수능에서. 그래서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바르게 학습하는 거는 이 글자가 어떤 한자를 써서 이 의미가 나오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데 내가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휘 좀 봐요. 아유 또 잔소리하면서 시작하네. 예 볼게요. 1, 2문단을 읽어보니까 이 정도의 아저씨들이 등장합니다. 고대 과학 얘기가 뭐 직접도 나오진 않았지만 살짝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지금 뭐 말하고 싶은 거냐. 얘들이 뭐 말하려는 건지를 볼 건데 첫 번째 줄 끝부분 봐봐요. 첫 번째 1문단 사쪽 보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줄 끝부분. 고대 과학이 사물변화. 여러분들 사물변화에 밑줄 치세요. 사물변화. 놓쳤지롱? 왜냐면요, 논제가 지금 우리 못 찾아서 그래요. 얘들이 막 뭐라고 떠들고 있는데 뭐에 대해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즉, 이 지문은요, 여태까지 쉬운 지문과 달리 처음에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뭘까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작해요. 얘들 이렇게 말했단다. 그리고 끝까지 말 안 해줘요. 얘들이 뭐에 대해 얘기하는지. 자, 논제가 숨겨져 있는 지문입니다. 논제가 안 보여요, 바로. 뭐에 대해 떠드는 걸까? 근데 이 고대 과학은 질로 파악했대요. 뭘로 하면 사물 변화. 사물 변화 밑줄 치셨죠? 두 번째 줄. 사물이 변화하는 걸 질적인 부분에 주목했대요. 사물 변화. 사물이 변화하는 거에 대한 논쟁인가? 조금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나 커요. 아직 안 잡혀요. 계속 봐야 돼요. 갈릴레오 아저씨는 뭐라고 말하는지 볼게요. 이 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사 솔직히 별 의미 없고요. 근대 과학은 두 번째 줄 끝부분 갈릴레오의 자연이라는 책을 펴보라. 거기는 수라는 글자로 가득 차 있다는 발언에서 나타나듯 양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즉 여기네요. 양화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 밑줄 과학으로 간주. 이 아저씨는 양이라는 키워드를 썼고요. 이 양은 어디다 써먹는 거다? 과학이라고 할 만한 거. 과학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 이걸 양으로 봤대요. 양으로 돼야 과학이다라고 간주했대요. 과학, 사물 변화. 이거 뭐 얘기하려는 걸까, 논제가. 자, 케플러까지 봅시다. 케플러는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뭐뭐에 대하여, 1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 자연세계. 찾으셨나요? 자연세계에 대하여. 케플러는요, 자연세계에 대하여 기하학 같은 수학적 관점의 선험적 태도. 뭘 수식어를 이렇게 무식하게 써놨냐. 자, 기하학 같은 수학적 관점의 이 얘기하려고 한 거죠. 선험적 태도. 선험을 봤대요. 뭐에 대하여? 자연세계에 대하여. 자연세계에다 체크했었어요. 그래서. 뭘까요? 이 아저씨들 지금 다 뭐 얘기하고 있을까요? 세계입니다. 세계. 세계라는 키워드는 문학에서도 자주 나오는 키워드예요. 이거 영어로 하면 월드 맞아요. 그 월드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국, 미국이라고 하면 곤란해져요. 서로 우리 뻘쭘해져. 중국, 미국 나라에 대한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야. 국가는 네이션이에요. 중국 가야지. 중국하고 미국 한 바퀴 돌고 와야지. 그건 네이션을 도는 거지 월드를 도는 게 아닙니다. 월드는 세계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이 말을 가끔 넣어요. 세계관. 이 문학과 독서에서 말하는 세계는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잘 느낌이 안 오시면 문학 용어를 끌고 올게요. 자아, 외부, 외적 요소. 이렇게 세계라고 정의하잖아요. 나의 내면, 심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 자, 부채라는 뜻입니다. 네, 세상에 있는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세계라고 해요. 보세요. 사물, 과학. 과학하면 여러분들 또 머릿속에서 또 이게 고등학교에 뇌가 절여지셔갖고 생물, 물리, 화학
그거는 자연과학이고요. 대학교에 오시면 사회과학도 있죠. 사회과학이 뭔지, 사회과학이 있어요. 사회과학에 뭐가 들어있냐면 심리학, 사회통계학, 행정학 이런 것들이, 외교학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과학이에요. 과학이 무엇이냐? 뭐 학이야 스콜라인 거, 학문인 건 다 알 거고, 과가 바로 증명한 것, 진리라고 규명한 것, 뭐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규명한 학문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옛날하고 지금하고 과학의 개념이 달라요. 현대에는, 현대 한정으로 이 과학은 구체, 즉 경험으로 증명해야 과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 전까지 아니었어. 150년, 200년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꼭 구체 경험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과학 취급했지만, 현대에서는 과학,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뭐라고 하냐면 철학이라고 해버려요. 옛날에 했던 과학들은. 지금은 구체 경험으로 증명. 왜? 세계는 구체라고 판정이 끝났으므로 이렇게 증명해야 과학이라고 해줍니다. 자, 그래서 과학을, 지구과학, 내가 상상한다고 그게 과학이라고 하지 않죠. 달 뒤에 무슨 행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봉수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과학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미친놈이지. 사회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가 뺐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과학이 아니야. 사람한테 돈을 주고 뺏는 실험을 해보니 사람들의 반응이 100명 중에 86명이 기분이 더러워했다. 이러면 과학이 되는 거예요. 왜? 증명했으니까, 구체로. 자, 과학으로 간주하려는 거는 양이어야 된대요. 세계,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같은 말이야 지금 다. 네, 세계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 세계를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논제였습니다. 세계 파악이에요. 이렇게 읽어야 좀 잘 보입니다. 참고로 데카르트 아저씨 조금 우리 자주 보거든요. 이 아저씨 아시죠?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이 문단까지는 근대 과학자 갈릴레이 뭐 이렇게 말했는데요. 데카르트도 이 형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철학자 취급하잖아. 근데 그 당시 때는 아무도 철학자라고 안 했어요. 이 사람 과학자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과학자라고 하지 않죠. 왜? 이거 안 하시거든요. 이거 안 하시거든. 자, 데카르트는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이 문단 첫 줄 봐봐요. 이 문단 첫 줄. 특히 수학에 심취했던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직관을 통해 인식한 것들로 세계에 접근. 됐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세계를 파악하려는 입장들이 나오는데 데카르트 차례입니다. 이 아저씨는 뭘로 하냐면요, 선험적으로, 같은 키워드 같은 편이야.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관을 통하여, 이 직관을 통하여 세계에 접근하려고 한대요. 자, 이제 이 하얀색은 더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세계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에요. 어떻게 세계를 파악할 것인가. 자, 근데 이 직관이 뭔지 이제 정의를 해줬잖아요. 뭐라고인지 이제 봅시다. 두 번째 줄 계속 읽을게요. 직관은 순수한 정신. 됐다. 이거 뭡니까? 좀만 더 읽을게. 의심할 여지 파악이며 이것은 오직 이성의 빛으로 유래한 것. 그 어떤 의심 없이 분명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것. 이제 정리를 해볼게. 직관, 선험, 수학, 논리, 전형적인 추상의 영역이죠. 양적이다. 요건 조금 애매해요. 우리가 양적이라는 게 구체 추상에 엮기 힘들지만 괜찮아요. 양이라고 했구나.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이거 깔아준 거예요. 고대 과학은 질이라고 했는데요. 질적으로 파악하려고 했는데요. 근대 과학은 양적으로 파악하려고 했답니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키워드 묶기예요. 같은 편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지문에서 같은 말들이 된 거예요. 추상으로 묶이는 말들입니다. 뭐 까놓고 보면 이렇게 보니까. 됐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데카르트 아저씨 잠깐만 한 번만 더 말하고 갈게요. 뭐 자주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 데카르트는 이제 우리 피로니스트를 배우고 왔는데, 피론주의 기억나세요? 내신 때 갖고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갖고 우리 리트 풀 때 피론주의도 한번 봤었단 말이에요. 이 피론주의를 어디의 학자들이에요? 그리스 아테네 학자들이잖아요. 그리스 아테네 학자야, 이 피론 아저씨가. 근데 이 아저씨가 뭐 하려고 했어요?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잖아. 진리란 무엇일까? 근데 해봤는데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아무리 규명을 해도 100% 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회의론자가 돼요. 회의론자. 아, 세상에 진리는 없다. 그래서 기분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아타락시아에 도달합니다. 마음의 평화에 도달한 거야. 어차피 세상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됐으므로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답을 찾으러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원래 이런 거니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마음의 평안 상태에 온 건데, 데카르트는 그 이론이 너무 싫은 사람이야. 진리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니들이 못 찾은 거야 라고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진리를 찾기 위해 고민해요. 일단 감각기관을 통한 얻은 정보는 진리가 아니라고 판정을 해요. 이건 너무 명백해요. 검은색이죠? 이 옷 검은색이죠? 100% 진리입니까? 100% 진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검은색으로라고 판정한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시각 정보예요. 우리가 눈으로 이걸 검은색으로 봤기 때문에 검은색이다 할 건데, 우리 시각 정보는 당연히 100%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오류가 올라가고요. 심지어 착시 현상 같은 것만 봐도 뭐야? 분명히 내 눈으로 믿기지 않겠지만 직선이래. 같은 크기래. 아닌 것 같은데. 예, 이런 착시 현상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죠. 이 감각 정보 정확하지 않다. 그럼 이 아저씨가 어디까지 가냐? 수학으로 가요. 수학으로. 이거 갖고 와요. 데카르트가. 수학은 확실하겠지. 2 더하기 3은 5. 이거는 확실하겠지. 했는데 혼자 의심해요. 아니야. 100%라고 할 수 없어. 그게 데카르트 악마의 수학이에요. 2 더하기 3은 원래 6이야. 원래 6이야.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6이라는 숫자를 보고 악마가 신나서 6이라고 판단한다니 장난을 쳐야지 해서 2 더하기 3을 인간이 할 때마다 악마가 들어와서 머릿속을 개조시켜갖고 5로 바꾼다라고 할 수 있잖아 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이 새끼 또라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 사람 의도를 잘못 읽은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찾기 위한 가정이야. 근데 이렇게 장난스럽긴 하지만 가정에서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부정될 수도 있잖아라고 하는 순간 100%가 아니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100% 찾다가 찾은 게 그 데카르트 오글거린 그 말이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하는구만. 이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게 진리값인 거예요. 그가 찾은 사람이. 어찌됐든 데카르트 씨는 그래서 순수 정신, 이성, 직관으로 세계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더 찾는지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우리 이 문단 좀만 더 볼게요. 이 문단 네 번째 줄 보세요. 이 문단 네 번째 줄. 수 있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책이 있지?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방금 그 짓거리 한 거예요. 찾기 위해 대상을, 자 여러분들 대상이 누구죠? 대상을 직관으로 분절해요. 자, 직관을 이용해서 분절해서 최종적으로 뭘 찾는다? 더 나눌 수 없는 단순 본성을 찾는데요. 이게 그거야. 나는 생각한다. 난 존재하는구만. 부정할 수 없구만.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요. 자, 대상을 분절해서. 여러분들 이 대상 뭐죠? 유추해야죠. 세계죠. 대상이 세계. 세계를 분절시키는 거야.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걸 찾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찾은 거야. 데카르트의 사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게 근대 철학 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대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3, 4문단 읽을 거거든요. 보시면 알려드렸죠? 이게 임의상 근대팀이라고 고대는 빼야지. 미안. 근대팀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아요, 사실. 같아요, 사실상. 이 지문에서만 근데 같은 팀. 자, 3문단은 3, 4문단 이제 2문단 읽어주세요. 누가 나올까요? 읽어보세요.
됐죠? 3, 4문단, 3, 4문단. 뭐 시간 남으면 오른쪽 읽어도 되는데 똑같은 소리야. 처음을 잘 봐야 돼요. 3문단 첫 번째 시작할 때. 베르그송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래요? 근대 철학이 반발한대요. 아, 됐어요. 근대 팀과 여기가 둘이 싸우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되냐? 상대어를 찾으러 가야 돼요. 지금 키워드가 많았잖아요. 이 키워드를 반박하는 거기 때문에 반박하는 용어를 뭘 사용하는지 찾으러 가면 됩니다. 자, 쉬워요, 쉬워요. 가볼게. 첫 줄부터 볼게요. 3문제 첫 줄. 자, 근대 철학자 베르그송은 이런 근대 철학의 흐름에 반발한다. 그는 이성이 세계를 분절시키며 질적인 시간마저 양적으로 쪼개는 한다고 이야기한다. 누가 이랬다는 거야? 데카르트 때문에. 데카르트 때문에 세계를 이성으로 지금 쪼개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이 아니야. 현재 상황, 이 사람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본 거야. 근데 여기 강력한 힌트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시간? 질적인 시간. 상대어 잡혀지나요? 갈릴레오 일단 까고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 베르그송은 세계의 사물들이 경계가 모호한 채로 연속적인 전체를 이루고 수많은 관계 속에 처해 있다고 한다. 세계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해요. 뭐래요? 연속되어 있는 거래요. 세계는 연속되어 있어요. 경계가 모호한 거래요. 누구 까는 거야? 세계를 분절하고 있는 거랑 지금 상대어인 거죠. 괜찮을까요? 갈릴레오의 양적 처리, 데카르트의 세계를 분절하는 시도, 아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계는 연속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데카르트, 너처럼 세계를 접근하면 못 찾아. 세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 세계는 연속되어 있는데 그걸 왜 끊어놓니? 그런 얘기가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에 대한 통찰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성으로 쪼개려고 해봤자 안 된다. 세계는 연속이라서. 자, 그럼 베르그송이 논제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야겠죠. 내가 생각했을 때 세계의 파악은 어떻게 된다? 자, 안 봐도 뻔합니다. 뭐 나올 차례예요? 경험 나올 차례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도 직관과 지속을 제시하는데요. 이 사람의 직관은 아까 데카르트가 말한 순수정신 이성엔 직관이 아니라 이번에 베르그송의 직관은 써있죠. 두 번째 줄에 공감적 경험 그리고 통합적 경험이래요. 어디랑 매칭되는지 보이시죠?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얘들이 말한 선엄하고 지금 매칭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무슨 얘기야? 직접 증명하라 이거지. 구체로 감각으로 증명해야 세계지. 그 니들처럼 이렇게 하면 세계가 파악되겠니? 세상이 파악되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아, 참 공감 통합적 경험은 뭐냐면요. 이 연속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공감적 경험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감이 뭐야? 다른 사람 감정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뜻이잖아. 경험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감각했어. 그게 공감적 경험입니다. 그거면 세계를 충분히 정의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검은색인 거. 데카르트처럼 생쇼 안 해도 야, 많은 사람들이 검은색으로 보잖아. 됐어. 그러면 그거 검은색인 거야. 그 세계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그래서 직관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조금 다르죠. 약간. 자, 된 것 같고요. 아, 맨 밑에서 이런 거 있어요. 모호한 경계에서 스며가는 통합도 느낄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속을 제시한 거. 통합한다. 역시 분절. 분절하고 지금 상대되는 말인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올게요. 5쪽으로. 시간의 개념을 한 번 더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5쪽 첫 번째 문단만 읽어보세요. 되게 짧죠? 빨리 읽어봐요. 8줄이네요. 빨리 읽어봐. 오쪽에 1문단 읽었나요? 이 지문이 조금 아쉬운 건 이겁니다. 아까 위에서 근대 철학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말이 너무 많아서 더 쓰시긴 뭐했는데 시간에 대한 정의가 뚜렷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근데 여기 5문단에서 깔아주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근대 철학의 이성론은 하고서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해줘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딴 거 얘기하다가 그 전에 그 개념을 추가해주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이런 걸 좀 배제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또 많이 이랬어요. 첫 줄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대 철학의 이성론은 시간을 분절하여 자 공간 안에 정지된 상태. 아까 분절한다고 했잖아요. 대상, 세계를 분절하는 게 데카르트의 사상인데 이성을 통해서 분절했었죠. 근데 이 세계에는 당연히 하위 항목으로 시간도 들어있습니다. 아까 똑같이 들어가요. 시간을 분절해서 그래서 이거를 정지된 걸로 봤대요. 뭔 소린지 이해하지 말자고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해요? 시간은 정지된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 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에 써 있죠. 개인 체험이 반영된 질적인 시간임을 강조했다. 했던 얘기 한 번 더 했으니까 굳이 더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깔끔한 그냥 지문인데 이렇게 안 끝내요. 이렇게 안 끝내요. 자, 이제 두 문단이 남아있거든요. 두 문단이 남아있어. 이제 힌트를 안 줄 테니까 잘 읽어봐. 올해 수특하고 관련도 있어요. 여기가. 남은 두 문단을 읽고 총 6문제입니다. 시간 많이 못 드려요. 8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문을 빕니다. 수특 가져왔습니까? 아니 지금 안 가요. 수특 있어? 수특 있어? 수특. 아유, 수특. 가져가요.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수특 갖고 왔습니까? 당당하게 그냥 안 갖고 온다고 하죠. 수특. 네, 그래요. 수특.
2분 남았네요. 예. 뭐 틀렸냐? 2개. 5월에 2개 뭐 틀렸냐? 아, 그냥 알려줘. 언제 찾아? 아유, 많이 드시고 오세요. 못 들어서 알려줘. 어? 뭐나? 너 하나 뭐 틀렸냐? 24번? 비슷하네. 거의 다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인상주의. 만회였나? 아, 5번 문제가 뭐예요 하시면 안 돼요. 5번의 보기 그림은 작가를 준 이유가 있죠. 만해잖아요. 인상주의 화가잖아요. 설명에도 되어 있죠. 인상을 드러내는 인물화가 핵심이 아닙니다. 인상을 드러내는 이 핵심입니다. 인상주의의 특성을 적용해 보라는 얘기였고 요 정도는 눈치해줘야지. 다 됐네요. 시간. 자, 봅시다. 인상주의 학파 얘기 나오죠. 인상주의 학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처음부터 시작하죠. 베르그송의 영향을 받았대요. 철학하고 예술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경계를 흐리게 표현한대요. 갑자기 왜? 아, 왜? 세계는 연속되어 있는 거니까 경계가 뚜렷한 게 아니니까 경계를 흐리게 표현했구나라고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위대함이나 교훈을 넣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인상에 주목했대요. 아, 이건 뭐예요? 아까 살짝 말했던 형식주의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의미, 내용, 메시지에 주목한 게 아니라 즉 감각할 수 있는, 경험으로 감각할 수 있는 이미지에 집중했구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설명이 뭐예요? 색을 어떻게 썼다, 형태를 붕괴시켰다, 막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얘기였어요. 경험, 감각 가능한 기법들을 본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 그림은 나름 시험에 많이 나온 작품이에요. 이 그림이 조금 외설적인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영국 신사가 양복을 입고 있고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고 다 벌거벗은 여자들이 옆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외설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해석했어요? 인상주의 기법에 따라 영국 귀족층의 그 타락한 윤리관 그런 게 아니라 검은색, 흰색, 대조제죠? 감각 형식에 중시한 작품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죠. 맨 마지막 문단은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어요. 공감, 통합하려고 했다. 연속적으로 이 얘기는 봐야겠네요. 빛이 쐬서 연출하려고 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인식하게 하려고 했대요. 왜 연속적으로 인식하게 하려고 할까요? 좀 지겹네요. 이제 세계는 연속되어 있으니까 연속되게 보여주려고 했다. 자, 영향받은 거 확인되실 겁니다. 문제 보러 갈게요.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틀리면 안 되겠지. 처음에 근대 철학을 제시하고 반박하는 현대 철학, 베르그송이죠. 그리고 연관된 인상주의 학파까지 나왔습니다. 무난하게 4번 답 나오고요. 자, 2번 문제가 정답률 50%예요. 답은 일단 5번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요. 키워드만 기억하면 이걸 틀려요. 뭐냐? 선제 5번 단어만 보면 괜찮은 말이야. 단속본선, 분절, 근대 철학, 좋군. 아니지. 여기죠, 여기.
대상을 분절해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단순 본성이라고 했지. 근데 선지어보는 뭐래요? 단순 본성을 분절하여 살짝 과정이죠. 과정 역순으로 나와버렸죠. X죠. 답이 5번이 나오게 됩니다. 3번은 진짜 키워드 기억하면 답으로 나오죠. 3번의 답은 그냥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순수한 이성 기억에다 박아주세요. 데카르트에다가. 됐지? 이 정도 맞출 수 있죠. 4번도 3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자, 보기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선지 1번 답은 저거야. 답은 4번이야. 누가 틀려? 자, 뭐야? 60%가 뭐야? 정답 문제. 자, 선지 1번. 데카르트는 얼음이 녹는 현상을 교훈과 연결하여 정제된 시간 좋아. 여기까지 좋아. 근데 경험 X. 경험을 이 사람이 말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선험이죠. 선지 2번 데카르트는 얼음이 녹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세 개를 연속적 뒤져야죠. 세 개를 연속으로 하면 안 되겠죠. 데카르트는 분절되어 있는 거니까 X. 선지 4번 그냥 바로 갑시다. 선지 4번 베르구송은 얼음이 녹는 현상과 자신의 기다림을 통합, 체험, 질적 됐네요.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요. 이 두 개의 사상 키워드와 다른 키워드 찾으러 가면 됩니다. 5번 보세요. 다 좋은 말 같은데 대상을 향해 정면을 빛을 비추는 구도로 그린 것은 색들이 감상자 눈에서 섞이지 않고 좋아, 이질적으로 좋아, 구분돼요. 하지만 경계가 모여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독립되는 건 아닙니다. 독립 키워드는 뭐랑 상대어죠? 연속이랑 반대되는 말이죠. 연속적으로 인식하게 해줘야지 독립적으로 인식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답이 5번이었어요. 자, 철학 지문은 결국에 여기서 갈립니다. 결국에는 이게 다야. 입장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키워드 매칭하면서 찾으시면 되고요. 이거 찾았다면 문제는 그냥 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도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물론 저는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드렸는데 뭔 소리 하든지 좀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못 알아들어도 풀 수 있다. 6번의 답은 4번이요. 파이팅. 어이 좀 외워와 좀. 수특 봅시다. 수특 있으신 분은 106쪽, 프린트 받으신 분은 그냥 맨 앞에 피시면 되겠습니다. 106쪽이요. 자, 요거는 인문예술 13번이라서 이번에 내가 알기로 내신에 들어간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자, 뭐랑 왜 갖고 왔을까? 미리 말하자면 이 인상주의에 대한 이해가 요 부분이 지금 베르구송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인상주의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됐다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1문단만 먼저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저랑 같이 읽을 건데 1문단만 먼저 읽어보세요. 뭔 얘기하는지. 됐지? 배경에 대한 인식 변화예요. 회화에서, 그림에서 기존의 배경은 부정적인,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었더라? 부정적 공간.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적이라는 거는 나쁜 거, 거부하는 거, 그렇다기보다는 별 의미 없는 거, 별 가치 없는 거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미술, 고대 미술에서는 배경이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취급했는데 이제 그 새로운 견해들로 긍정적 공간, 그래서 다른 요소가 마찬가지로 중요한 공간이다. 그래서 긍정적 부정 공간, 이 말에 낚이지 마시고요. 부정 공간은 기존에 정의했던 배경의 정의고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 배경 구도는 뭐 역설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공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새로운 견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등장하겠어요? 아까 보고 왔잖아. 이 아저씨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들은 왜 배경이 중요하냐? 거기 나와 있는 인물, 그 사람의 위대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이미지가 다 모두 세 개잖아요. 배경도 세 개의 일부인 거예요. 작품의 배경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세 개의 일부니까 다 감각할 수 있는 거니까 다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겠죠. 자, 이 문단
야, 이문다도 읽어봐라. 이문다도 읽어라. 빨리 읽어봐. 파 하나 더 나올 거야. 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빨리 읽어봐. 아이고, 모네가 나오네. 우리 입체파 아저씨하고 인상파 아저씨 두 팀이 계속 읽으세요. 아직 못 읽으신 분은. 입체파, 인상파 나왔는데 아이 뭐 이렇게 말이 길어. 공간이 같이 있는 것으로 의미 있게 표현하려고 했대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는지 봐봐요. 의미를 부여했나요? 의미? 와, 이 배경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줘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요가 아니라 예쁘게 그렸답니다. 신경 써서 그렸다입니다. 배경을. 심지어 입체파에 오면 원래 세계가 경계가 흐릿한 거에서 멈추지 않고 인상주의에서 더 발전한 입체파는요. 대상과 배경 자체, 경계 자체를 허물어버려서 다만 구분이 안 되게끔 그렸대요. 우리가 보는 이게 뭐야 하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어디 봐야 되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이 문단 밑에 세 번째 줄. 이런 인상파 그리고 인상파에서 업그레이드된 입체파의 매력에 대해서 자신이 체크해 볼래요? 감각한 새로운 공간. 기존에는 사람, 제재, 대상에만 주목했다면 이제 배경도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구현해서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브라크가 평가하고 있고요. 더 읽을게요. 자연 안에서 세계 안에서 작은 따옴표 되어 있죠? 감촉할 수 있는 공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감각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됩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요, 단순히 미술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재미난 지문이에요. 안 읽은 사람이 많아서 조금 천천히 가고 있어. 3문단 읽어보면요, 갑자기 음악 얘기를 합니다. 3문단 읽어보세요. 짧아요. 3문단 짧아. work 아니 work 이렇게 읽으면 안 되나? work 나 양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거 발음 다르냐? 이거 work야 work야? work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 발음 안 해? 이 미개한 놈들 써놓고서 발음을 안 해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쓰던가. work 있잖아요. 걷다는 구체적 행위 괜찮을까요? 걷는다. 걷다. 구체적 행위지. 이걸 표현하고 싶어요. 걷다를 표현하고 싶어요. 이 구체적 행위를. 근데 뭘 활용한대요 보니까. 자, 제가 이 소리만 계속 그냥 끊이지 않고 있으면 이건 아무런 액션성이 없거든요. 근데 탁 그 사이에 뭔가 조용한 구간이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뭘 보여주죠? 이 사람이 걷고 있다는 액션성, 구체성을 보여주는 거 괜찮을까요? 발걸음을 표현한 거예요. 걸음을 표현한 거야. 즉 음악으로 넘어왔습니다. 음악에서 침묵, 즉 연주 안함, 조용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구체, 감각,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걸로 기능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3, 4문단 얘기입니다.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기존에 아마었던 배경에 감각적인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이거를 음악에서 연주하지 않는 휴지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침묵이라고 했어요. 침묵 부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구체 경험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이 얘기였고요. 그 다음 문단은 현대 음악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라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단으로 오세요. 107조 마지막 문단. 자,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정리해 주는 건데 아까 읽었던 거랑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들어오실 겁니다. 가볼게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러한 재평가. 자, 우리 갈릴레오 아저씨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시간을 양적으로 처리하려고 했고 정지된 것으로 보려고 했던 이 근대 친구들과 다르게 베르그송, 인상주의 그리고 그거에 나아간 현대 음악은 이 시간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고 감각 경험의 범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라는 재평가. 예, 그 얘기예요. 그 재평가는 공간, 시간, 경험을 주요한 것과 부차적으로 양분하는 것으로 뚜렷한 구분선을 지웠다.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로 구분하는 걸 없앴대요. 이는 물리학 분야에서도 적용된대요. 충만한 물체와 텅 빈 공간 사이에. 그 다음 회화, 내가 이거는 이제 물리를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서 회화에서는 제재와 배경 사이에 방금 봤던 그림이고요. 음악에서는 소리와 침묵 사이에 방금 봤고요. 지각에서는 형상과 배경 사이에 그어졌던 절대적 구분선의 붕괴로 간주할 수 있다. 자, 더 이상의 이제 구분이 아니래요. 근데 이게 무슨 사상에 연결되는 걸로 나 좀 오버라고 보거든요. 뭘로 마무리되는 줄 아세요? 계속 읽어볼게. 이처럼 텅 빈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들이 구성 요소의 하나로서 기능한다는 인식에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서구에서 이뤄진 정치적 민주적인 진전, 귀족 특권 붕괴, 생활의 세속화 등 위계에 평준한 점에서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 이거 살짝 에반데, 자, 이런 사상들이 나타나는 게 그 시대 상황과 맞닿아 있대요. 근데 뭐 납득은 됩니다. 19세기 후반, 뭐 우리나라도 별 다를 바 없어요. 신분제가 무너지죠.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에서 이제 부의 재분배, 평등, 복지 이런 거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가 이 시기잖아요. 바로 경계가 없어진 이런 그 당시의 예술적 사조와 맞닿아 있다라는 걸로 마무리하는데 살짝 에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해 줍니다. 경계가 없어졌다. 다음 질문 넘어가 될까요? 교재로 다시 돌아올게요. 교재 9쪽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 리트 너무 어려워하셔갖고 오늘은 할 만한 걸로 갖고 왔으니까 쫄지 마. 2문제짜리야. 참 여기랑 연계된 수특은요. 이거 사회문화 그 수특 사회문화 1번 지문이랑 관련 그 연계된 거라서 아마 대부분 학교 독서 들어간 데는 거의 다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기억했을 때는 그거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주는 위협 소구 그거랑 관련 있는 리트 지문이에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미 연계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풀어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푸는 거야. 풀 시간 일단 드려볼게요. 자, 문제가 2문제짜리입니다. 2문제만 갖고 왔어요. 그 리트스러운 문제는 안 갖고 왔어. 그래서 2문제니까 4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줄 테니까 해봐. 4문제 드릴게요.
쉬는 시간을 줄 걸 그랬나? 뭐 했어? 뭐 했니? 밥 먹을랐니?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뒤져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씨. 다시 읽어 임마. 먹을랐니? 먹을랐니? 그래도 나름 사기건 4번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셨나요? 준수야 뭐 했니? 2번? 5번? 5번 했다 2번. 다 똑같은 생각했겠죠? 2번인가 5번인가? 뭐지? 아 자네 거구나. 내 건 줄 알고. 2번인가 5번인가?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지문을 살짝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쉬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쉬자. 독서 끝내고 쉬자. 자 지문의 테마, 내가 읽어야 될 글, 내가 뭐 읽어야 되는지 조금 흐릿하게 나와 있지만 1문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대중의 보도 내용 수용이 달라진대요. 한 세 번째 줄쯤에 있었어요. 네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네요. 뭐에 따라? 과학기술 보도의 언론 프레임, 대중의 인식, 이거에 따라서 수용하는 게 달라진대요. 자, 수용이 핵심이에요. 보도가 핵심이 아니에요. 대중의 수용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인식한다. 올해 수특이랑 똑같지 뭐. 근데 그때 특히 위험 요소가 포함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겠대요. 그리고 세 가지 모델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부정 편향성이고요. 야, 이쯤 되면 이름이 스포 아닙니까? 편향, 치우친다, 공정의 상대어죠. 공정과 상대되는 말이죠. 부정적인 것에 치우친다. 뭐래요? 자, 요거 답이 5번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나잉? 이 문단의 첫 줄 보세요. 이 문단 첫 줄. 부정 편향성 가설에 의하면 보도시 설정된 프레임이 긍정적일 때보다 부정적일 때 그 보도를 대중이 여기다 체크. 주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더 읽을게요. 정보로서의 여기다 밑줄 가치도 더 높게 인식하는 동그라미 치세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한 번 나왔었습니다. 수능에서 한 번 나왔었는데 욕 바가지 먹고 다시는 안 내세요. 근데 한 번 낸 적은 있어요. 나중에 풀어볼게. 그거야. 성 밖으로 나가는, 이렇게 말하면 대충 아는 사람이 아는데, 성 바깥으로 나가는 그 칸트의 인간 심리 윤리학인데, 거기서 한 번 냈다가 다행히 수능은 아니었고 구평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욕 먹고 다시 안 내는데, 자 이게 뭐냐? 이게 기본 논리학이거든요. 봐봐, 그냥 말로 할게. 열심히 공부하면 애들한테 하는 사기죠.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도 서울대 갈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라고 이 약을 쳐요. 지금 고1 애들한테 내가 치고 있겠지. 자, 이 말은 사실이에요.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열심히 하면 서울대에 간다. 이 말은 참인가요? 그건 아니죠. 가능성, 경향성이 그 명제의 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친 것들 다 뭐예요? 가능성, 경향,
그럴 수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지. 그렇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7번 문제 답이 5번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긍정적 내용의 보도는 수용자에게 낮은 가치를 지닌 뉴스로 인식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봤습니다. 욕먹은 이유 알겠지? 평가원. 이거 냈다가 다시는 안 내니까 옛날 리트에 나왔던 거니까 그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번을 걸으면 안 되죠. 자, 다른 모델 뭐 있었는지 볼까요? 부정편향성 말고 점화 효과 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혹시 내가 뭔 드립 치려는지 혹시 알아? 아니다. 아니야. 미안. 아무 소리도 안 할게. 그 점화 효과는요. 별거 없습니다. 연상입니다. 연상. 떠올리게 해준대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용하는데 연상시키는 게 어떻게 수용한다는 건데 하면 더 강하게 수용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멜라민 파동만 던져주고 치사해요. 옛날 리트가 이랬어. 멜라민 파동만 던져주고 이게 뭐게라고 더 설명 안 해요. 이게 뭐냐면 뭐를 보도하면 사람들이 멜라민 파동을 연상한대요. 찾았어요? 불량식품. 불량식품을 보도하니까 사람들이 멜라민 파동 그거 같은 거구나 라고 연상한대요. 더 강하게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 부정적인 현상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때는 바야흐로 2008년인데 그 중국이라는 우리 이웃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재미난 국가잖아요. 여기도 당연히 우유를 먹고 젖소를 양육합니다. 사육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생산해서 파는데 이 중국 낙농업자들이 이 우유 제조사들이 이 우유에 물을 타서 팔았어요. 중국이니까 야, 물 정도면 양반이지 괜찮아요. 자,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정부가 단속을 들어가요. 이게 정부의 단속이 항상 성공하지 않는다는 사례로도 쓰이는 이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우유 만드는데 가갖고 감시관을 다 한 명씩 보내갖고 물 타는지 안 타는지 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규모가 커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들을 랜덤하게 수거해요. 브랜드별로. 그리고 성분을 조사하는데 질소 함유율이 낮으면 물을 타면 우유에 들어있는 기준 질소량보다 떨어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딱 질소 검사, 질소 함유를 보니까 뭐야 이거 물 탄대 라고 딱 티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벌금을 때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물을 넣으면 안 되겠다. 이제 우유만 넣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재미난 분들이잖아요. 유쾌한 분들이죠. 질소를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액화질소라든지 이런 공법을 넣어서 하면 해롭진 않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질소가 들어있는 물질 넣으면 되겠다. 호호. 그래서 멜라민을 넣습니다. 참고로 이 멜라민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때 30만 명이 병원에 가요. 그래서 멜라민을 넣어요. 자, 난리가 나요. 영유아 400명 사망에 진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미친 재미난 친구들이야. 자, 국가에서 다시 단속을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업계 1, 2, 3, 4, 5, 6 위가 있었는데 1, 2, 3위는 모두 다 멜라민을 넣었어요. 야, 물을 뺀다가 아니야. 질소를 넣는다였어. 재미난 친구들이야. 근데 4위는 안 넣었어요. 단속에는 옛날에 물 타다 걸린 적은 있는데 멜라민은 넣지 않았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생각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부가 얘들은 딱 우유만 넣었어. 단속 걸린 다음에. 그래서 이 세 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처형시켜요. 사형시켜요. 사형. 아유, 중국이야. 지금 몇백 명이 죽었는데 이쯤 되면 사형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 총수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 중이에요. 아직 진행 중이야. 잘 살고 있어. 감옥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국이라 또 재밌어요. 이 세 개 업체를 일단 다 해산시켜서 M&A 합병시켜요. 4위 회사에다가. 그래서 이 4위 회사가 업계 1위가 돼요. 그리고 초대형 우유 국가가 돼요. 오, 이 다음 해에 얘들이 멜라민 넣어서 걸려갖고 얘들도 같이 감옥 갔습니다. 재미난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멜라민 파동이에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어요. 설마 검사하겠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08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마지막 신뢰가 박살난 거죠. 자, 중국 국민들은 우유를 안 사 먹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근데 문제, 일반 사람들은 안 먹어요. 대신 뭐 먹어? 맥주 먹어. 진짜야. 맥주 먹어. 낮에도 먹어. 그분들. 난 중국에서 조금 일주일 동안 있어봤거든요. 옛날에.
물은 차를 마시고 오염수가 좀 이제 그게 훨씬 더 정화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음료가 먹고 싶으면 맥주를 먹습니다. 내가 칭따오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맥주 드세요. 그냥 음료수야. 어찌 됐든 마지막 신뢰가 박살났죠. 그래서 우유를 안 먹는데 문제는 영유아죠. 영유아는 우유를 먹어야 되잖아. 분유 먹어야 되잖아. 근데 분유를 사기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홍콩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사재기 가는 품목 1위에 김치, 김 이런 거 안 사가. 분유예요. 분유 싹쓸이에 가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2021년에도 비슷한 사건 한 번 더 터졌습니다. 멜라민 검출을 검사하니까 다른 걸 넣었더라고요. 이쯤 되면 그냥 우유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통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우유만 넣어서는 도저히 마진이 안 남는 유통 구조겠지 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걔들도 바보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나 봐요. 자, 옆 친구는 어쩔 수 없고 알아서 재밌게 살아보라고 하고. 세 번째가 위험 커뮤니케이션 증폭입니다. 이게 올해 수특이죠. 위험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증폭된다라는 얘기인데, 커뮤니케이션은 말 그대로 정보 전달 과정이죠.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렌 이론과 슬로비치 모델이었던가요? 각각 자 수용에 어떻게 주목하는지 보면 되는데요. 여기는 정보원과 다 읽었을 거예요. 전달원이 증폭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얘들도 사람이잖아. 정보원이 과학자였어요. 써 있어요. 정보원이 과학자, 전달자는 언론이라고 나와 있네요. 얘들도 사람이니까요. 자기의 이해관계, 로비 이런 거에 따라서 위험도를 실제보다 더 증폭시킬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크게 위험을 수용할 수 있다. 그 얘기였고요. 슬로비치는 뭐였을까요? 슬로비치. 자, 10조 와보세요. 10쪽에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폭시키며 여기까지 똑같아. 1호부터 수용자인 대중이 위험의 크기와 위험 관리 적절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정보 해석 단계를 넘어간다. 여기는 추가가 돼요. 과정이. 이것뿐만 아니라 정보 해석하는 정보 해석 단계가 추가가 됩니다. 이거 대중이 하는 거예요. 한 줄만 더 읽을게. 이 단계에서 이미 증폭된 위험 인지는 보도된 위험 사건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쳐, 여기다 밑줄, 보도 대상에 대한 신뢰 훼손. 조심하셔야 돼요. 보도 대상에 대한 신뢰 훼손이에요. 보도 대상은 자 언론이에요. 보도된 우유예요. 우유지. 보도 주체가 아니야. 보도 대상이야. 8번 문제 답 2번입니다. 2번 보세요. 신용플로와 항목을 확산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믿기 힘든 모드로 이 모델 어딜 사용해도 언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은 없었어요. 언론 대상, 보도 대상을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지. 보도의 주체인 언론의 신뢰성 훼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었어요. 슬로비치 낚시예요. 자, 그렇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잠깐만, 7번에 4번 진짜 부정편향성 증폭은 부정적인 내용일수록 무슨 전문적인 내용일수록이야. 적절하지 않은 건 줄 알았어? 그래. 마지막 핑계가 없어졌군. 수특 111쪽이에요. 수특 111쪽. 자, 쉬는 시간으로 섞어서 자유롭게 읽게 드릴게요. 수특 111쪽. 처음만 조금 잡아줄까? 근데 이거 한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왜? 있어? 왜 종이를 왜 줘? 이렇게 봤구나. 미안하다. 이러는 줄 알고. 리콜 해주세요. 하는 줄 알았잖아. 수특 111쪽 보는데요. 맨 처음에 보시면요. 뭔지 알 거예요. 위협. 보도 내용의 위협 정도가 어떻게 느껴지는데에 대한 얘기요. 자, 바로 위험 커뮤니케이션 증폭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여기를 세부적으로 한 건데 아마 아름고는 안 봐도 될 거야. 지겹게 봤지. 위협도가 크냐 작냐에 따라 사람들의 수용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누구지? 하여튼 무슨 방어 이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한 거예요. 재밌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요거 읽는데 한 1, 2분이면 읽으시니까 지금 딱 20분이네요. 우리 33분에 이어서 합시다. 2시 지금 21분이니까 2시 23분에 이어서 할게요. 자.